그런 현상이 우리가 가난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 24년 전망서의 그 첫 시작하는 첫 문장이 교수님 이맘때쯤이면은 네. 저는 참 이 책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경제전망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경제전망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약간 이제 트렌드 서적하고 이 경제전망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네, 트렌드하고 경제전망은 다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시는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님 이 책은 트렌드서고 경제 트렌드도 아니고 소비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요. 기업의 마케팅 컨셉에.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경제 전망입니다. 근데 경제 전망의 정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경제 전망이니까 그런 대중서는 사실 없는 거고, 그리고 경제 트렌드를 20가지 제시해 놨지만 그 20가지 트렌드도 다 경제 트렌드니까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경제 전반에 관한 내년 경제는 어떨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고 그 2023년도에도 경제전망서 내셨을 때 웅달책방에 출연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한 게 다 맞았어요. 제 생각에 거의 틀린 게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 1년 전에 나오는 책인데 6개월 1년이 지나서까지도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물론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또 교수님과 계속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주셨잖아요. 그때마다도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이게 바뀌어나간다라는 거를 진행된다라는 거를 짚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리 웅달책방에서 웅달님이 평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우리 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비판을 만약에 하신다면 안 읽어보신 분이 하시죠. 보통은 책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비판을 보통 안 하시죠. 근데 만약에 그게 제가 전망한 대로 대부분의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틀릴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음모론이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나 자기 어떤 생각의 기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론은 주로 특히 글로벌 경제는 국제 기구의 전망치들을 다 취합해서 거기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는 방식이니까 틀리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권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공인된 그런 자료들을 컬렉션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대중들이 소화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경제 전망을 하는 그 방법론은 그 동안에 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배웠던 방식, 그 보통 통상적인 연구기관에서 경제 전망을 해왔던 방식, 그 방법론을 그대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번에 또 지금 하반기로 가면서 또 경제가 약간 뒤숭숭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고금리 스탠스도 이거 말씀하신 대로 금리나 어렵다. 근데 이제 고금리에서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게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궁금함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책에 관련해서 하나씩 질문을 한번 너무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또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씩 주셨잖아요. 경제 전망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작년에는 내핍점. 그래서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엄청난 그 문장을 정말 많은 분들께 각인시켜 주셨는데 이번에는 상흔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상흔점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일까요? 일단은 매년 경제 전망을 할 때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을 내핍점이라고 했었고, 내핍점은 그 궁핍함을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해질 것이다 라는 뜻이고 제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5천만 국민이 다 가난해질 겁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다 가난함을 느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그대로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요. 그렇죠. 물건을 살 수 있는 개수가 줄어요. 나 소득 안 줄었는데요 하시는 분은 명목 소득이 안 줄은 거예요. 실질 소득은 줄어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물가 상황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전망한 거예요. 제가 되게 이상한 걸 전망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얘기한 거죠. 네. 그럼 가게가 소비를 못하니 기업은 어때요? 역시 가난하죠. 그렇죠. 매출도 안 일어나고 역시 물가 부담 있고 금리 부담이 있으니까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네. 가난해지는 거예요. 기업과 가게가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정부는 어떨까요? 세입이 줄어요. 그럼 세출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3년 지금 현재 예산안을 지금 하반기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12월쯤이면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네. 그 24년 예산안도 긴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것을 뜻했던 거예요. 네. 5천만 국민이 다 가난해질 겁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내핍점이라 했고요. 상흔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여기 상흔점은 상처의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학 용어로 상흔휴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상처는 나을지 모르지만 상처의 흔적이 계속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있었고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 상처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잖아요. 머릿속에선 지워지지만 그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이 안타깝게도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예요. 경기 침체가 더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가 더 장기화되는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죠.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너무 좋죠. 그 책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가 이 책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 그래프는요. IMF가 제시한 경제 전망치를 네. 성장률, 실질 GDP를 지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이 100이라고 놓고 앞으로 흐름을 전망한 건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전이 빨강색이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9년 10월에 빨강색처럼 세계 경제가 흘러갈 거다라고 전망했던 거예요. 네. 2019년에. 네. 근데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래서 실제 경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검정색처럼 움직였어요. 네. 그랬는데 또 2022년에는 경제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전망했단 말이에요. IMF가. 이 전망치는 역시 21년 10월 전망치예요. 22년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처럼 흘러갈 거야 라고 2021년 10월에 전망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전쟁이 등장했고 전쟁의 충격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이 세계 경제에 상처가 주어졌는데 일단 2020년 팬데믹의 상처는 이 정도겠죠. 이 차이값. 맞겠습니까? 네. 이 차이값. 네. 이걸 이제 영어로는 economic scarring이라고 합니다. 네. 경제적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년을 기준으로 해보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economic scarring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economic scarring 결과적으로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어서 상처를 입었지만 이 상처는 낫는 듯 하지만 그 흔적이 이렇게 다시는 그 전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건 경제 위기예요. 2020년 보세요. 19년의 경제 규모보다 줄어들죠. 네. 이게 경제 위기예요. 경제 규모는 늘어나요.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디게 늘어나죠. 이게 경제 성장 속도가
주춤해진다, 둔화된다. 이게 경기 침체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상흔점, 24년 경제를 상흔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성장이 더 장기화된다. 첫 번째. 네.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24년으로 건너간다. 그래서 그 상처의 흔적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로 남는다. 이런 의미로 상흔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갔으면 네. 어떻게 보면은 저 빨간색 점선 형태로 네.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이제 코로나라는 또 불시의 위기를 저희가 맞게 되고 네. 또 러우 전쟁까지도 저희가 또 불시에 어떻게 보면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이 많이 내려가게 된 것이고 그게 앞으로 상처가 돼서 뭐 몇 년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약간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네. 우리가 건강하다는 사람도 네. 한번 뭐 이렇게 큰 질병을 경험하고 나면 네. 예전만큼으로 못 돌아오는 모습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에 좀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질병은 나았어요. 네. 그러나 그 질병의 그 흔적이나 면면들은 남아있는 모습? 그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교수님께서 작년에 네. 그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은 게 네. 그 요즘에는 진짜 뭐 10,000원짜리 한 장, 네. 뭐 50,000원짜리 한 장 갖고 가도 예. 그 살 게 별로 없다 이런 네.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그런 게 2024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한번 그 2023년에 얼마나 우리가 가난해졌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23년 전망서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우리 웅달책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걸 더 연장시킨 것뿐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아마도 22년 2분기까지의 데이터만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때는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우리의 소득이 통장에 찍히는 돈이 394만 원이었던 거예요. 평균적으로. 네. 그게 명목소득입니다. 근데 명목소득이 394만 원 찍힌다고 해서 예를 들어 같은 100만 원이 고물가가 스쳐 지나간 자리에 같은 100만 원이에요. 통장에 찍히는 돈은 똑같아요. 네. 그러나 같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게 실질소득의 개념입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이 실제경제일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그때 보여드렸던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고물가 기조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격차는 향후에 벌어질 것이다. 그래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1년 전에. 더 벌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그 실적치가 나왔죠. 그때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렸지만 네. 이거는 더 실적치가 벌어진 게 나왔죠. 그렇구나. 이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도 늘지 않고 정체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 지점과 비교하면 줄었죠. 통장에 찍히는 소득도 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저는 안 줄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자리가 그대로니까. 근데 일자리를 잃은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줄어들거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강조했던 것은 평균 소득이 그대로일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실질 소득은 더 강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와. 이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난해진다는 것이고 실질 소득의 추이를 보세요. 많이 떨어지죠. 네. 이렇게. 명목소득은 다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가난해진다는 것이고 가계가 가난해진다. 가계가 가난해지면 쉽게 말하면 안 가난하셨던 분이 가난해지신다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종전보다는 가난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면 23년의 소득과 24년의 소득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소득이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보면 네. 그죠? 줄어든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진 이해가시죠? 네. 가난해지는 모습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가계가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소비는 소득의 함수잖아요.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할 여력이 없어요. 네. 더군다나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크니까 주택도 그렇고 실제 소득 중에서 이자 상환해야 되고 실질 소득으로 줄어들고 결국 소비 지출할 여력은 줄어들죠. 그렇죠. 소비 지출할 여력이 줄어드니까 기업은 어떨까요? 당연히 힘들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기 침체 국면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 내구재 산업이고 내구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반도체다. 네. 그래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고 매출액 실적도 줄어들 것이다. 너무 안 좋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일 때 그때 그런 표현도 했어요. 경기 침체라고 해서 쌀 소비를 줄이겠습니까? 못 줄이죠. 쌀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일 때는 내구재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핸드폰 2년 썼지만 3년 쓰자. 노트북 바꿔야 될 시점이 왔지만 그래도 좀 더 쓰자. 내구재 수요가 뒤로 미뤄지는 현상. 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힘들고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가게와 기업이 힘드니까 정부도 세수가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시 힘들 법인세 줄고 소득세 소비세 다 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우리가 가난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지금까지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24년 전망서의 그 첫 시작하는 첫 문장이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또 오르막인가.